자,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하겠습니다. 자, 네, 시작할까요? 자,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24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대비해서 2차 민사소송법 연기 교육을 함께할 이청교 법무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노무사 연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문각 노무사 민소법 올해 2023년 대비 중간에 연기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좀 어정쩡했어요. 그래서 연기하고 3기 하고 올해 시험을 봤는데 좀 어정쩡하게 나가는 바람에 처음부터 나간 게 아니고 지난 교육한 게 동영상에 있긴 하지만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02기랑 03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업그레이드된 이 내용으로 다 함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 2기, 3기 때 가져온 일종의 과도기였고 저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연기를 대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마음으로 일단 어정쩡하지만 보냈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도 끝났고 새롭게 우리 노무사 대비 민사소송법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 과목에서 이 민소법은 가장 큰 장점이 출제 범위 예측 가능이 제일 명확하다. 나올 내용이 딱 정해져 있다. 올해 시험도 그랬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 맞췄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상황이다. 민소법을 연기부터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출제된 문제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테마들이었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무난한 문제였지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다 나왔다, 다 맞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걸 맞춘 거래 몰라도 다 예상했던 다 나왔던 문제라 올해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예측 가능성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다. 이 법학 전공한 분들이 민소법을 좀 택하려고 하겠지만 법 전공자에게도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 왜 그러냐? 실제 소송 업무를 해보질 않아가지고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소법 내용을 잘 이해해서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 자체부터 어렵다. 용어도 추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휘발성도 엄청 강하다. 이게. 아는 문제가 나와도 답안 작성이 어렵다. 심지어 책을 보고 답안을 작성해도 쉽지가 않다. 올해 아주 무난한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답안 천차만별일 거예요. 실제 답안 천차만별일 거예요. 물론 불이탄은 아니었지. 전혀 쓸 게 없는 그런 불이탄은 아니었지만 답안 내용은 천차만별이었을 거예요. 이건 책을 보고 쓰기도 어렵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학 과목과 그냥 학 과목의 차이. 객관식 시험은 법 과목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법학 과목은 객관식은 거의 고득점입니다. 거의. 민법 뭐 이런 거 다 고득점입니다. 학 과목은 객관식이 어려워요. 법 과목하고 달리. 근데 논문식은 학은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이 법은 굉장히 논문 답안 구성이 어려워요. 하물며 기본법, 민법 이런 기본법도 그런데 기본법은 그래도 용어라도 생소하지 않지. 이 소송법은 더 용어도 또 사례 형성도 잘 안 되고 아주 어려운 과목이다. 아주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법은
조금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점수를 후하게 줘요. 왜? 이 수험생들 답안 구성 정도가 생각보다 많이 취약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왼쪽 가장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다. 눈에 보인다, 이게 눈에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지는 이유는 너무 어렵다, 이게. 아는 게 나온다, 다. 근데 써지지가 않는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가 예상할 게 많이 나왔지만 답안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천차만별일 거예요, 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예전부터 오냐면 민수법을 영어로 하는 수학 문제를 영어로 푸는 식이다. 어렵다, 이 도구 개념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수학이라도 쉬우면 영어 잘 모르더라도 몸짓 밥짓 이렇게 뭐 통하기를 하지. 이건 영어로 하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문과생한테 영어로다가 물리화학 가르치는 거다, 이거. 문과생한테 영어로 물리화학 공부하는 거다, 이게. 이거 자체도 어렵다, 이거. 도구 개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역대급 이래 법과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 과목에서도 민수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다 법학 전공했는데도. 자,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이렇게 이제 단문이 두 문제가 나와요. 25점짜리.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주관식, 이 논문식에서는 만점이 없어요. 객관식하고 달리. 특히 법과목에서는 80점 이상은 힘들어요. 역대급으로도. 60점에서 80점, 이게 고득점 반열이죠. 이거 고득점 반열이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4점씩 곱한다면 25점 만점이라면 60점이면은 15점입니다. 그러니까 15점에서 80점이면 20점이에요. 25점짜리 점수를 15에서 20점, 이게 고득점 싸움이에요. 요 사이. 24, 5점 맞는 거는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거고, 이 정도 싸움 안정권으로 네 문제 다. 사례형 이렇게 이 정도 지문으로 짤막짤막하게 두 개가 주는데, 이것도 말만 사례지 사례의 탈을 쓴 단문 문제예요. 사례의 탈을 쓴 단문이라고. 이게 짤막하잖아, 이게.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역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고득점 반열에 오르려면 완벽한 것보다는. 자, 그래서 작년 30회니까 이번 말고 작년 노무사 차석 법률 전을에 실린 거 중간에 인용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이게 노무사 민수법이 민법상의 물권법에 관한 부분 등기, 이 민법에서 시험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담, 이걸 비공식적이지만 잘 건드리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부담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우다. 이게 차석했던 분인데 굉장히 어려워서 접근 방법 또한 단편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다. 이게 참 뻔한데 공부하는 게 자체가. 근데 한 가지는 꼭 명심하기 바란다. 명심. 민수법은 특히 오랜 기간 공식 교과서로 잡았던 이시훈 선생님 내용대로 암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모든 사법시험 민수법을 전공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현재 모든 민수법의 교재, 강의, 이 교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자, 수험가에 있는 모든 강사님 책들도 대부분 이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강사진을 바꾸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 이게. 자, 올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민소법 노무사 문제를 어떻게 나왔었는지 볼게요. 이 단문 문제는 뭐 짤막한 거 거의 뭐 그대로 나왔으니까 보지 않고 사례를 볼게요. 갑이 을을 피고로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5천만 원을 달라. 5천만 원 매매대금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 소송에서 을은 매매대금이 있지만 나도 너한테 대여금 받을 게 6천만 원이나 있다. 난 거꾸로 6천만 원 받을 게 있다라고 상계 항변했어요. 너 줄 거 내가 받을 거랑 퉁치구나. 넌 줄 게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이걸 주어지고 첫째, 이렇게 6천만 원 상계한 을은 이게 재판 중인데 별도로 또 갑한테 대여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5천만 원 매매대금 달라는 것을 6천만 원 너한테 대여금하고 퉁퉁 치자, 상계하자 라고 해놓고 이게 재판 중인데 그냥 너 6천만 원 달라고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적법하냐 제기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재판 전에 먼저 재판을 걸었다 이거야. 얘가 이걸 가지고 먼저 재판을 걸었다. 이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걸었단 말이야. 먼저 6천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자기가 5천만 원 달라고 들어왔어. 그럼 별도로 달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올 거 여기서 너한테 받을 거 있다 이렇게 상비하기만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자, 이게 이제 요걸 주제고 요거와 관련된 이제 이시은 교수님 책, 요 파트, 요걸 보고 요거에 따른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빼고 문제는 현재 소송에서 상계 항변으로 해놓은 채권을 가지고 또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먼저 항변한 걸 가지고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앞에 문제 아니야 이게? 앞에 보세요. 이렇게 여기 항변한 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느냐? 5천만 원, 6천만 원 줄 거 있다 퉁퉁 치자 해놓고 이걸 달라 이럴 수 있느냐? 문제가 똑같은 문제야, 아주 똑같은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역으로 별도의 소송을 하던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에서 상계할 수 있느냐? 먼저 소재기한 걸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느냐? 이게 똑같은 문제야. 이게 보면 이렇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금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 시험 문제가 이신 교수님 책 그대로죠. 뭐 똑같은 문제지 뭐. 똑같지 뭐. 답안 모범 답안 달기도 좋았다니까. 똑같아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6천만 원 있다고 상계 항변했잖아. 이제 이게 재판이 끝났어. 그래 5천만 원, 6천만 원 상계 있으면 6천만 원 받을 게 있어가지고 기각 주지 마라. 재판이 끝났다고. 이거를 5천만 원을 죽여버렸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모두 인정이 된다. 해서 기각을 시켰다고. 이거 기각. 너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 건 맞지만 너 6천만 원 줄 거 있는 것도 맞아서 퉁퉁 치면 줄 게 없다.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얘가 쟤를 상대로 다시 6천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에 관한 거예요. 이거 이제 이신 교수님 책 보면 어떻게 했냐면 상계로 했던 거에 대해서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지만 상계한 부분은 기판력이 생긴다. 판결이 생긴다. 만약에 기판력이 안 생기면 봐봐요. 여기서
요게 상계 판단한 것이 기판력이 생겨가지고 안 생기면 이거 죽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기서 이거 5천만 원 없어졌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되니까 여기서 판결 이후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상계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기판력이 생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계한 채권 가지고 또 이중 문쟁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앞사건도 무의미가 되고.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재판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생기고, 자, 요게 자동채권의 존재로 상계로 생긴 대항한 액수만 생긴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60만 원 재판 들어온 거에 대해서 100만 원 자동채권 가지고 상계한 거만 하면 인용되든 배척되든 60만 원 들어왔으니까 100만 원, 60만 원만 상계로다가 판결이 생겨서 기판력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 40만 원은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 문제도 이번 시험 문제도 5천 들어서 6천 해서 이겼으니까 5천만 원은 기판력이 생기고 1,000만 원은 안 생긴 거니까 1,000만 원 또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법을 1도 모르는 0도 모르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얘가 5천만 원 달라내고 내가 6천만 원 받을 게 있어서 재판이 들어와서 내가 받을 게 더 있으니까 통틀어서 죽였다. 판결이 끝나서 이거 됐다. 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5천 빼고 1,000만 원 가능하지. 올해 시험 문제 결론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상식적으로 물어봐도 될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2차 시험으로 나올 만큼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이게 왜 어려워야 되는 거죠? 이게 수학 문제 풀듯이 풀으면 단순한 건데 근데 이거가 그렇게 상계항변 뭐 기판력과 관련해서 여러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웃긴 거.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인데 이 상식적인 건데 이걸 설명하는 도구 개념이 너무나 말하자면은 영어로 수학 문제 푼다. 왜 당연한 건데 영어로 이렇게 도구 개념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 명백한 거면 좋다니까. 영어로다가 수학이 아니라 물리화학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준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앉혀놓고서 멍청이를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 자, 이게 이제 참고로 제가 그냥 뭐 여기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참고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가장 큰 장점 명확하다, 예측 가능하다, 불이타가 없다.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기 어렵게는 너무나 어렵다 이게. 문과생이 영어로 물리학 공부하는 것처럼 답안지가 안 써진다 이게 답안지가. 처음에 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난 2기, 3기를 거쳐서 동차반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연기 새로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거를 좀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민소법 저만의 방법으로 제3의 방법으로 물론 여러 선생님들, 변호사님, 법무사님, 어떤 교수님, 강사님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업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이 싸움이야, 이 싸움. 이 싸움이 아니라 여기 싸움이라고, 여기 싸움. 이거.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뭘 느꼈냐면 정말 가능하면 쉽게 그리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을 해야 되겠구나. 그 대신 네 문제 다. 이게 25점짜리라면 좀 곱하기 네 문제라면 요거를 23점 맞으려고 공부하다 보면 죽습니다, 죽어. 영어로 물리화학 푸는데 이거 맞으려면 끝이 없어. 1년 동안 공부할 양으로 쳐도 그렇다고 너무 쉽게 맞아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60점이니까 60점 곱하기에서 20점, 80점. 이 80점 언저리
요 정도 되는 선에서 수업 준비를, 이 수험 공부를 그 대신 네 문제를 다 하는 식으로 해야 빵꾸 없이 안전하겠구나. 처음에 앞부분에서 시작할 때는 독일어가 시작할 때, 아니, 독일어는 아니지, 일본어처럼 시작할 때는 쉽고, 일본어처럼 나중에 어려워지듯이. 근데 이 민수법은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어려워져. 한참 지나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처음에 의욕 있게 시작했다가 한 2달, 3달 지나보세요, 이제. 이 또 선택을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쉽게, 원칙에, 그 대신 욕심내지 말고, 그래도 안정적인 고득점. 60에서 가능하면 80 정도로 하면 또, 불이타 문제가 출제되지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 올해 강평 제가 했던 거예요. 충평. 용어도 생소하고 내용이 전문적이며 소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문제가 나와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잘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게. 무조건 이어지지도 않아 이게. 어려워. 양도 엄청 많아. 너무 욕심내서 공부하다 보면 지푸려 죽어요. 지푸려 죽어. 그렇다고 쉽게 할 수도 없어. 한도가 있지. 너무 어렵지 말고 통상적인 표준 안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교재에 나오는 정도만 잘 쓰면 네 문제 다. 15점에서 20점, 한 7, 80점 목표로 쓰면 큰 지장이 없다. 네 문제 다. 가장 안전하고 충실하다. 특 A급보다. 이게 그 유명한 이시훈 교수님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을 주고 이걸 보면서 답안을 작성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베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시험 답안을 작성해도. 그 시간 안에,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게 건 970페이지, 그 1000페이지 되는데요, 1000페이지. 이게 근데 그냥 1000페이지가 아니에요. 압축 진술된 게 많아요, 압축 진술. 실제로 풀었으면 2000페이지 될 거예요, 그냥. 엄청나요. 그리고 조그만 글씨까지 하면, 그리고 이 사례도 이 노무사 준비 수험생이 접하기 어려웠던 여러 사례들도 많아요. 주주총회 결의 부전자 확인해서 이사 해임 무효, 이사 선임 무효, 청산인 이런 회사법상의 소송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등기법상의 소송, 특히 민사 소송 다음에 민사 집행이 들어가거든요. 민사 집행. 이 집행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데 저희는 법무사고 법무사들은 이 집행이 전문가예요. 저도 민사 집행 쪽 강의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집행법 관련된 내용들은 노무사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속에 그러니까 이 끝이 없어요. 이게 내용이 엄청 왜 영어로 물리 푸는 거냐고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특수 프린트 제가 원래 예정은 처음에 앞부분만 하다가 교재를 출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프린트로 나가고 책 나가는 것도 어정쩡을 해서 이렇게 하려합니다. 연기는 요거로만 나갑니다. 요 교재하고 똑같아요. 지금 나올 교재랑 똑같아요. 다만 나오는 교재는 출판사에서 편집을 다시 해서 페이지가 달라질 거예요. 전 프린트물이고. 근데 교재와 동일한 프린트로 교재로 나갑니다. 교재와 동일한 프린트로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노무사 시험을 염두에 두고 그 이상한 소송 이런 거를 빼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거 아주 충분히 되도록 단문 따로 안 봐도 되고
기본서 역할을 하면서 사례까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프린트 교재. 이게 이제 이게 출간될 건데 요번 연기는 이거로 이거는 일기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수업은 지금처럼 파워포인트로 진행하고 교재 내용을 화면에 띄우고 같이 봅니다. 사실 교재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답안 구성을 강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알아서 정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숟가락으로 밥 넣어주듯이 이 수업용으로 함께 내용 자체를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의는 이렇게 해서 답안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나가는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업이 끝나면 파워포인트 지금 나오는 파워포인트 화면도 제공을 하고 프린트물도 따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프린트물을 교재로 보는 건 괜찮지만 파워포인트를 출력하지 마세요. 이게 옆으로 나오고 엄청 많아요. 내용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활용만 하세요. 화면만 다운받아서. 그리고 프린트 교재로 이 프린트 교재가 완벽 수험서가 될 거다. 필요 없이. 이게 이제 일기 때는 교재로 나오겠지만 페이지는 달라질 것 같다. 프린트고 이건 출간되는 거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만 해도 넘치는데 제가 참고로 3권을 더 이 책을 기본으로 하되 교수님 책 3권을 우리 전병서 교수님 책, 그 다음에 박재환 교수님 책, 그 다음에 김홍익 교수님 책 3권을 보충을 하는데 이시윤 교수님 책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이시윤 교수님 책을 더 줄이고 정리하는데 활용합니다. 요 전병수 교수님 책이 아주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요약이. 이시윤 교수님 책이 너무 풀어졌을 때 이걸 참고로 좀 요약하는 데 참고로 쓰고 요 박재환 교수님 책은 일부분 이해 사례가 좋은 게 몇 개 있어요. 시험 사례도. 내용이 짧아요, 이거는. 요 김홍혁 교수님 책은 1100 페이지예요. 이거는 백과사전 같아. 이거는 이해용으로만 하되 기존의 책을 이렇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해와 정리용으로만 참고해서 이걸 4가지를 토대로 저희 기본 프린트 교재를 완성을 짓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문집이나 이런 것도 참고하는데 다 책이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는 교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저의 독자적인 저술이 아니고 노무사 대비로 이시윤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해서 박재환, 김홍혁, 정수님 책을 참고로 요약 편집. 그래서 단문집 따로 필요 없이 교과서 따로 필요 없이 기본서 역할도 하고 사례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기에 저는 이제 연기가 있고 연기에 어떤 기초 전문 답안 구성이 가능한 기초 실무를 얘기하고 일기 때 보완하는 식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연기 때 모든 답안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완성. 이번 연기 때 보강 한두 번 해서라도 연기 때의 노무사 민소법을 이렇게 자기 거로 완성을 지으려고 그래요. 단문 사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수업 끝날 때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를 하든 안 하든 단문과 사례를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거 따로 수업한 범위 내에서 이거대로 정리해봐라. 그리고 다음 해 수업할 때는 이렇게 이걸 복습을 요거를 지난번 했던 거를 시험용으로 복습을 하려고 해요. 복습.
수업용으로 함께 답안을 완성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냥 보고 외우기만 하면 되도록. 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 진행하는 동안에는 네 문제를 다 안정적으로 써야 돼. 수험이라는 게 웃긴 거예요. 나왔던 게 자꾸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도 하다가 이제 노무사 시험도 이제 13년 나온 지가 14년 돼 가는데 노무사 시험도 이제 어떤 불이타가 시작될 거냐면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사법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에 가장 큰 불이타는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동안은 얼마 안 됐으니까 낼 게 많았지만 이제 낼 게 꽉 차면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이 되죠. 어느 게 나오든지 간에 불이타가 없어야 돼.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것도 우리 노무사 기출 문제는 다른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이나 지금 법무사 시험하고는 또 법원 행시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예전 사법시험, 예전 법무사 시험, 예전 변리사 시험, 고리짜 거, 옛날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하고는 좀 달라 방향이. 그나마 조금 비슷한 거는 법원 내부 승진 시험이 있어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자,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사 대비용으로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기출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왜? 불이타 방지. 어느 게 나오든지 간에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거를 15에서 20, 60에서 80을 목표로 하는 대신에 네 문제가 다 안전하게 어느 게 나오든지 괜찮도록 예측 가능하니까. 그 대신 모든 문제를, 기출 문제를 그래서 평소 공부할 때 똑같이 나왔다고 제끼지 않고 보겠습니다. 요걸 목표로 그 대신 모든 문제를 다 그리고 이때 완성을 짓고요. 완성. 일기 때는 이 완성진 거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 숙제 냈던 문제도 똑같이 냈다고 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겠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려고 해요. 2기 때는 이제 이론 공부를 못하죠. 여기는 8회 정도 하게 되니까 요때는 문제로 반복을 합니다. 진도에 따라. 이때 실제하고 똑같이 2기라 해서 한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실전처럼 사례형 단문 시험을 보고 그리고 출제되지 않은 거를 보충 문제로 해서 전 범위를 복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때도 다시 똑같이로 재반복을 해서 수없이 이때 완성을 지어놓고 완성 전체 반복 또 반복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 때는 거기 이걸 전체로 다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괜찮도록 전체를 커버해놓고 그 중에서 특히 나올 만한 예상하는 부분을 조금 더 알파로 더 강조하는 식으로 정리해서 지장이 없도록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게 나오더라도 15에서 20점, 25점짜리가 이쪽 원저리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어느 게 나오든지 간에 이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완급 조절도 이 선에서 하겠습니다. 늘 시험이면 제가 하는 얘기,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유명했던 강의했던 분이 했던 얘기, 오추석전을 활용해라. 자,
평소 공부는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1시간을 걸려서 공부를 했어, 한 페이지를. 나중에 볼 때 5초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1시간 걸려서라도 이렇게 준비하면 1분이면은 12페이지가 30분이면은 360페이지가 된다. 제 책이 한 400페이지 내외가 될 거예요, 총. 요거 1시간도 안 걸려서 1회독이 가능하다고. 전체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루에 1시간이면 1회독이 되는 거지. 수십 회독을 하는 거지,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5초 안에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과도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목이 생소해가지고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줄여나가면서 반복을 계속 사진을 찍는 거야. 시험 전날도 막 이렇게. 시험 직전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꾸준히 공부한 사람을 못 이기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방금 전에 본 사람을 못 이긴다. 지금 공부한 거를 내년 시험장에서 써먹는 거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벼락치기가 가능하도록 모든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 과목이 원래 어려운 과목이라 그걸 위해서 가능하면 이 어려운 부분을 줄이고 빼고 해서 내 거로 만드는 작업, 연기 때. 자, 이렇게 해서 민소법의 전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총설에서는 민사소송의 이상,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제도를 설명할 때 이 제도가 왜 도입된 건지를 설명할 때 참고가 돼서 간단히 보고, 신의칙,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신의칙. 이걸 언급을 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소의 3가지 요소. 3요소는 법원, 소송물, 원고, 피고, 당사자라 해요. 이걸 법원과 관할, 당사자, 이제 소의 소송물 등.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우리 교재 총칙, 법원, 관할, 당사자 여기까지 이렇게. 요 정도 하면 전체 공부량의 한 3분의 1, 3분의 1 채 안 될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송 절차의 진행 파트로 진행 파트. 자, 우선 소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소장 한번 안 써보고 공부해요. 참 웃긴 거죠. 법무사 시험에는 또 소장 쓰는 과목이 있어요. 자료를 두고 소장을 써야 돼. 제가 이 과목 강의를 오랫동안 나가고 있는데 여하튼 소장을 보면 이제 소송을 진행하니까 요거 이렇게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 쓰는 란 요거를 우리가 당사자 표시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냐? 지금 통설 판례는 이걸 보고 여기 써 있는 거대로 보고 판단하자. 이걸 표시설 그래요. 표시설. 그런데 원고란과 피고란에 있는 이것만 이것만 참고하지 말고 소장에 써 있는 거로 참고하되 원고 피고란에 있는 거로만 참고하지 말고 여기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소장 전체에 써 있는 내용이 표시된 걸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설 판례가 실질적 표시설. 자, 누가 원고 피고인지는 여기 우선 이거 소장의 원고 피고란에 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청구 취지 원인에 써 있는 표시된 내용을 참고로 실질적 표시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청구 취지. 자, 청구 취지. 또 청구 원인.
이게 또 소송물 이론과 관련돼요. 뒤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심판의 대상, 소송물이 청구 취지만 가지고 따지자. 이게 신 이론 그래. 신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 청구 취지가 아니라 청구 원인별로 실제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다른 거로 보자. 이게 구소송물 이론 그래가지고 지금 실무 판례예요. 판례. 똑같이 1억 3,500을 달래도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 달래는 거냐, 불법행위로 달래는 거냐에 따라 소송물이 실제법상의 권리마다 이게 같더라도 소송물이 별개다. 이게 지금 판례구 구이론이에요. 이런 걸 공부할 때도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뭐죠? 자, 맨 밑에 이게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거냐? 이게 관할 문제, 관할. 그러니까 소송의 3요소가 자, 원고, 피고, 당사자, 소송물, 그리고 어디 법원, 이 소송의 3요소지. 자, 이렇게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소홍달, 그래, 소홍달. 이제 우리 소홍달하는 방법, 소홍달 요령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소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고 반박하는 거를 처음에 반박하는 걸 답변서 그래요. 답변서. 답변서. 답변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답변서. 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험 답안지에 쓸 건 아니고 기초 여러분들이 소송법 쪽에 생소하니까 보이지 않는 힘을, 내공을 쌓는 과정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 거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 그래서 이게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 쓰고 나면 그럼 이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기에 엉터리 답변이다 말이지. 얘한테 재답변 기회를 줘. 처음에는 소장, 그 다음에 답변서, 그 다음부터는 통상 뭐라고 해서 내냐면 이거를 준비서면 이렇게 준비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소장,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 준비서면, 그럼 얘한테도 한 번 더 기회를 줘. 얘도 준비서면 그래요. 처음에는 소장, 그 다음에 답변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든 간에 준비서면 그러는구나. 실무상으로는. 근데 사실은 이 답변서도 이 준비서면의 일종이라고 해요.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 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이쯤 되면 할 얘기가 없어. 이 준비서면도 이렇게 써요. 다 같이 변론을 준비하는 거 준비서면에 제출합니다. 네 말을 다 부인하겠다. 이쯤 되면 할 말이 없으면 이제 판사가 기일을 잡아. 이 기일,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이 기일. 아까 송달 했잖아, 송달, 기일 이런 걸 또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구 말이 맞는, 이거 조정으로 넘기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이 중간에 취하되기도 하고,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고, 화해로 끝나기도 해. 청구 인락, 포기로 끝나기도 하고. 자, 아니면은 이제 재판으로 가면은 증거로 들어가지.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어. 주장은 다 했고,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증거를 조사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해서 보내는 거지. 그리고 이게 판결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판결. 자, 대한민국 모든 판결은 이렇게 맨 위에는 어느 법원의 판결인지를 먼저 명시를 합니다. 이게 어디 법원의 판결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고, 피고.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겨요. 이거를 판결의 주관적 범위 그래요.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생긴다. 민사재판. 판결의 주관적 범위.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야. 주관적 범위. 원고, 피고에 생기지만 이 판결 받은 다음에 이 심판 대상의 권리관계를 승계할 수 있잖아. 상속처럼. 이걸 이제 변론 종교로 승계인. 원고 피해자만 미치지만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이걸
나중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변론 종결 그리고 판결 선고하잖아. 이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판결 내린 거라 이거를 판결의 시적 범위. 그래가지고 요날 기준으로 원고 피고에게 권리관계가 어떻다는 걸 판결 내린 거라 이제 이 전에 거는 싸우지 마라. 이걸 차단됩니다. 차단. 응? 이제 판결 나기 전에 옛날 얘기 더 이상 떠들지 마라. 판결 후에 새로 어떤 게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 전에 걸 가지고 이걸 다투지 못해. 이 판결의 내용을 이 전에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걸 가지고 이걸 흔들지 마라. 이 후에 것 가지고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후에 것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통상 청구 이의에서 그래요. 이 청구 이의소는 변론 종결 후 합의 받다, 파산 면책 받았다.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사정 가지고 이걸 청구 이의소 그래. 그래서 변론 종결 전에 사정 가지고 이 판결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안 받아줘. 이거는 차단돼 이렇게.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제. 기판력의 시적 범위 예상 문제지. 마지막으로 판결은 주문 원고 피고 사이 주관적 범위, 시적 범위. 이게 주문에만 생겨. 이게 원칙적으로. 이걸 객관적 범위 그래. 원칙은 주문에만 생기고 예외가 판결 이후에도 생겨. 이후. 대표적인 게 뭐야? 아까 봤던 사항계. 사항계는. 올해 시험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객관적 범위에서. 그럼 이제 시적 범위는 안 나왔지. 근데 예전에 나온 적이 있거나 그렇긴 해도 관련되는 것들. 근데 나왔다고 제끼면 안 돼. 판결의 주관적 범위, 시적 범위, 이 전에 건 차단된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이 전의 내용 가지고 이 판결의 내용을 흔들지 마라. 주관적 범위, 주문에만 미치고 예외로 사항계만 이외에도 미친다. 이걸 객관적 범위. 판결의 주관적 범위,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하고 나면 판결의 범위가 뭐 다 중요한 거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변론, 증거, 종료 파트예요. 종료 파트가 소치와 화해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있고 판결로 끝나는 게 있고 이렇게. 이쯤 하면 또 이제 한 3분의 1을 한 거지.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면 복잡소송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심판의 대상이 여러 개야 이렇게. 이걸 우리가 소송물이 병합됐다. 청구의 병합. 이번에는 원고 피고가 여러 명이야. 다주상사다. 이걸 주관적 병합. 이거를 객관적 병합. 이걸 공동소송. 이렇게. 그러니까 역과장 공부한 다음에 이게 여러 개인 경우, 이게 여러 경우 특징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다수당사자 파트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소, 불복 상소 제도가 남는 거지. 볼래요? 1심 판결에 억울해서 2심 제기하는 걸 우리가 하항소 그래.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 하항소. 이거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간 걸 용어를 사항고 그래. 용어를 알아둬야 돼. 상고. 자, 상고 이제 이 상고는 요 이유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요거는 속심제 그래가지고 속심제. 이건 1심하고 2심 같은 거로 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냈던 자료가 그대로 항소심에 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사후심이라 이유가 제한돼 있고. 자,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판결이 확정됐다. 이거 기판력이 발생한다. 일사부재리 원칙. 예외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확정이 됐어도 더 이상 싸울 게 없지. 확정이 됐어도 지극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는 구제 방법이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재심. 그래서 이거는 까다롭지 사유가. 요 미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소제도,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을 재심. 이런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 이 상소 파트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대개밖에 안 돼. 대개. 올해도 많아야 5개야. 시험 문제가 상수심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동안 단문 문제가. 단문 시험 문제가 상수심에서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올해는 분명히 상수심에서 나올 거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건 상수심 나왔죠. 부대항소라고
한 5개 보면 볼 게 없어요, 여기는. 자, 확정 판결의 불복. 자, 이거는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재판에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 명령,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결정이나 명령으로, 판결로 재판 안 하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하는 게 있어요. 이거 2심 제기하는 거를 하항고 그래. 용어를 알아두라고, 하항고. 여기는 기간 정함이 없는 걸 통상항고, 일주일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를 즉시 항고 그래요. 자, 여튼 항고야. 항고심. 대법원 가는 거를 우리가 재항고 그럽니다. 재항고. 자, 특별한 거라고 예외적으로 있어요.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해서 막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막바로. 이걸 특별한 거. 이게 확정이 돼서 확정이 돼 있는데 예외적인 구제 방법, 이걸 우리가 준재심 그러지. 준재심. 즉시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준재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 파트가 그리고 이제 각 판결이 아니는 각종 조정조서, 화해조서에 대한 불복을 준재심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요, 여기 이렇게.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여기까지이 3요소 3분의 1.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 3분의 1보다 조금 더 될까 말까. 나머지 요거가 3분의 1보다 작겠지, 그 대신. 이렇게. 자, 이 안에 출제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 가능한 영역들이 고리짝부터 정해져 있어요. 재판제도가 요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내려온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 파트별로 딱 정해져 있어. 이 민사소송법은. 이게 생소하고 안 해봐서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디서 낼 것이요, 문제를.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문제는 안 나오고, 그래도 말이 나오지. 그러면 선택 과목 간에 이렇게 어려운 거 내면. 그리고 또 반대로 설사 여기서 불이타 문제가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은 교재가 다 고만고만이야. 고만. 답안 내용이 다 고만고만이야. 전부 이시은 교수님 책을 원전으로 해서 계속 문제집이고 뭐고 써놔가지고 내용이 다 고만. 다만 이제 제대로 알고 썼냐 모르고 썼냐 이 차이만 있지. 고만. 그렇다니까요. 학설 결론도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엄청난 걸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수험생으로서 책에 나온 거를 성실하게 공부했구나. 내가 알고 있구나. 공부한 걸 알고 썼구나. 이것만 네 문제 다 표시해 주면 되는 거야. 그걸 요구하는 거고. 자, 이걸 파트를. 자, 여기서 수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워밍업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재판이 뭐냐? 재판은 재판을 담당한 기관이 이런 거를 안 보고 쓸 필요는 없어요. 이해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수업 진행한 내용을 시험 공부용으로 같이 답안을 연습한다 그랬어요. 그건 같이 답안 내용을 써. 이런 건 이해용이에요. 이해용. 그리고요. 제가 OT를 1교시뿐만 아니라 오늘 수업 다 2교시, 3교시, 4교시 다 공개할 겁니다. 공개. 지금은 워밍업만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수업 들어가서 답안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공부. 저는 여러분한테 완성을 지키겠습니다. 완성. 이것만 보면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내고 완벽한 게 아니라 충분한 거로 그냥. 그렇습니다. 재판이란 재판기관, 재판을 맡은 기관에 한 판단이나 어떤 의사표시, 이걸 재판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소송법상에 있던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누가 하는 거야? 법원의 행위.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에 있던 효과가 발생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죠. 이걸 안 보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재판에는 판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도 있고 명령도 있다. 판결로 재판하는 거 아까 봤죠? 판결. 아까 판결로 봤잖아. 판결의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봤잖아요. 판결.
아까 판결, 원고, 피고, 사건명 이렇게 주문, 이유 이거 판결의 요거 주관적 범위,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이 판결을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로 이렇게 나요.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둬야 돼서 소송 판결은 소송이 부적법하다 해서 각하시키는 거야. 본안 판결을 거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판결을. 재판 내용이 없어, 그냥 각하시키는 거야. 자격 미달. 상소각하는 상소심이 부적법해서 상소를 각하시키는 거지. 소송이 갖춰야 될 요건을 못 갖추면 부적법 각하되는 거고, 상소가 요건을 못 갖추면 역시 각하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만 해두면 돼. 이해, 각하. 본안 판결은 이 소송물에 대해서 실제 법상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을 내는 거야, 결론. 원고가 이기면 원고가 청구한 걸 인용한다, 인용. 받아줬다. 원고가 지면 원고 청구를 기각, 각하가 아니라 기각. 이렇게. 소송법에서는 아이러니하게요. 소송법은 절반만 공부해.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이기느냐는 공부를 안 해.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이기느냐가 실제 실무에서는,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 이기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누가 이기느냐는 민법 내용에 따라 결론되는 거예요. 근데 소송법은 이 재판하기 위한 절차만 공부하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지는 결론을 안 내요. 그냥 본안 판결을 누가 이기는지 관심 없고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각하 판결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시험 소송법은 뭐만 공부한다?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소송 판결로 할 거냐, 본안 판결로 할 거냐, 부적법 각하냐, 인용 기각이냐, 이것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결로 하잖아. 판결. 어디 법원의 판결이다. 이렇게. 판결. 판결. 자, 여기 판결의 주관적 범위, 판결의 시적 범위, 이 전에 거 가지고 이 판결 내용을 건드리지 마라. 판결의 객관적 범위. 근데 여기서 이제 판결을 뭐라고 돼 있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판결로.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이번에 뭐야? 기각한다. 오, 이건 본안 판결을 한 거야. 앞에 거랑 각하고. 자, 판결. 피고 원고가 얼마 줘라. 이건 인용이야, 이건. 이거를 우리가 인용,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전부 이기면 전부 인용, 일부 이기면 일부 인용. 이렇게. 두 번째는 결정이에요. 재판에는 판결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오지만 결정도 있다고. 예를 들면 채권 가압류는 결정으로 해. 결정. 판결이 아니라 결정. 결정. 또 여러분들이 보는 거 결정으로 해.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전부 명령을 결정으로 해. 결정. 자, 내가 상대방한테 집행권은 판결을 승소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 얘가 돈을 안 갚을 때 강제 집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승소 판결을 받았지. 승소 판결을 받은 걸 우리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그래서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집행권원. 승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원. 승소 판결. 대표적인 게 판결이지. 근데 얘가 이행 안 할 때 민사 집행으로 들어가는데 재산에 따라 이 부동산이면 이걸 가지고 강제로 경매 넣는 거고, 부동산 경매, 강제 경매. 상대방이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유체동산도 강제로 경매 넣는 거고, 상대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은행 예금이 있어. 월급이나 사무실 보증금이 있어. 내가 받을 것도 돈인데 얘가 돈이야. 그럴 때는 경매고 자시고 필요 없이 이걸 뺏어와. 이 뺏어오는 절차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전부 명령 이렇게.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은 뭐 뺏어온다고. 1년에 말이죠. 제가 법무사를 하는데 이 강제 집행은 대부분 법무사가 하는데 예금 압류 추심 명령 이런 게 1년에 100만 건이 넘어가요. 100만 건이. 법무사 하면 이게 주 수입원 중에 하나지 이게. 이제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시험용으로 깊이까지 볼 수는 없지 노무사 시험에서. 근데 요거가 나오니까 생소하니까 참고 말씀드리면 이 채권자가 기본 내용만 알고 있어요. 채무자한테 이게 집행 권원 판결을 받았단 말이지. 근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은행 예금이 있다. 은행 예금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 줄 걸 나를 줘. 하는데 이 압류 추심하고 압류 전부가 있는 거예요. 추심 명령은 얘가 받을 걸 대신 받는 것에 불과해. 심부름하는 거지. 추심권, 심부름이 아니라 추심권이 넘어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얘가 주인이지만 대신 받을 추심권. 추심 명령이 나오면 얘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각하 대 각하. 요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전부 명령은 내가 받을 돈하고 이거하고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추심명처럼 네 거고 내가 대신 받는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 내 거야 내 거. 이거하고 바꾸치는 거야. 전부 명령 독차지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요건이 까다로워야 그 대신. 그래서 추심 명령, 전부 명령. 또 다 결정으로 해 결정 이렇게. 결정. 경매도 결정을 하잖아. 결정. 명령도 있다고 명령. 볼래요? 명령. 소장을 각하한다. 응? 소를 각하는 게 아니라 소장을 각하한다. 이렇게 소장을 각한다. 또 준비 명령.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준비 명령. 성명 준비 명령. 언제까지 뭘 내라. 이걸 재정기간,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언제까지 내라. 또 보정 명령도 명령이잖아. 뭐 주소 보정 함께 해라 이렇게 등등. 주소로 보정 안 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노무사 쪽으로 저는 법무사 쪽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면서 느낀 점은 이게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험 공부도 그렇고 강의 시간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100만 건이 넘는 민사재판 누가 제일 많이 관여하고 있을까요? 변호사가 크고 어려운 사건 많이 관여하겠지. 그러나 건수로 보면 대한민국 사건의 70~80%가 소액 사건이고요. 소액 사건의 변호사 선임률은 많지가 않아요. 단독 판사 사건도 변호사 선임률이 많지가 않아요. 합의 사건도. 변호사가 선임되는 사건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럼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그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민사재판은 누구 코치를 받고 있겠어요? 법원 앞에서 법무사들. 그죠? 변호사는 선임료가 있어서 한 달에 몇 개만 선임해도 되지만 법무사는 많은 양을 해야 되겠죠. 노무사 되시고서 산재사고나 해고무효나 이런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법 사건이 있을 때 아무래도 노무사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죠. 소송으로 진행된 뒤에도 이게 토대가 되겠지. 그래서 제가 소송법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송을 실무를 많이 겪어본 입장에서는 덜 어려우니까 제가 실무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특히 이 본인 소송 이걸 그랬더니 이제 수업을 막상 해보니까 수업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막 실무 자료 진행되는 걸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시험에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실무 자료를 제공하면서 중간중간에 도움이 되는 거
시험에 집중을 하자. 이런 자료도 그 정도로 보여드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시훈 교수님 책 파트로 목차는 제가 따로 만들었지만 어떤 이 파트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이걸 이렇게 3등분, 이렇게 3등분, 이렇게 3등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걸 우리가 오늘부터 13회 회당 매 회당 4타임을 나눠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그날 하는 거 따라만 오면 되게끔 예습은 먼저 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생소한 과목을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커. 복습을 꼭 마르고도 닳도록 복습을 한번 들은 거 복습은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총설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니다. 이 총설 파트는 제가 오늘 수업을 이 첫 시간뿐만 아니라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제 실제 답안 연습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를 직접 느끼도록 같이 할 거니까. 자, 오늘은 이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총설, 민사소송의 이상까지만 할 건데 민사소송의 이상을 설명하세요, 논하세요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본서로서 최소한의 틀은 갖춰야 돼가지고 이걸 갖다 놓은 거고요. 이게 직접은 안 나오지만 중간중간 제도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때 이 단어는 써먹는다고. 그래서 이건 시험 답안지용 설명이 아니고 이해용이다. 시험 답안지용 설명 파트는 따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시험 답안지용이다. 단문용이다. 요거는 이해용이다. 요건 사례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해용이다. 자, 민사소송법 1조에서 이상을 밝히고 있는데 여튼 재판은 적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소송 경제 이념이 지배해야 된다. 이걸 안 보고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해용이라서. 적정이 뭐냐, 적정. 이것도 안 보고 쓸 필요가 없어요. 적정이란 이거 안 보고 쓰면 암기 부담을 준다니까. 그냥 재판 내용이 정당해야 되고 오판이 없어야 되지 과오가 없는 것이다. 이걸 쓰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런 제도를 공부할 때 이게 배경이 돼 있거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제일 대표적인 게 삼심제도지 뭐. 재심제도. 또 참고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변호사 대리도 이게 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 자기가 스스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이게 될 걸 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가 나서서 대리하는 것도 적정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네요. 또 변론주의 한계로 성명권 주장을 잘 못해가지고 이길 걸 짓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나서서 이게 성명 분명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변론주의 할 때 나오는데 이게 그거 변론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 이걸 또 객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 제가 이 이상에 대해서 교수님들 책이 전부 달라는 내용이 이 사례도 달라요. 어떤 건 중복되고 이삽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한두 개만 갖다 놓은 거야. 한두 개만. 안 봐도 그만인 거야. 공평이 뭐냐? 공평해야지. 평등해야지. 평등하게 취급해야지. 특히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지.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무기평등. 제일 대표적인 거 공평의 원칙을 위해 제일 대표적인 게 조금 이따 볼 법관의 재척 기피, 회피. 재판의 공평을 위한 거구나. 또 한쪽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소송을 중지시키는 거.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이게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자, 신속은 소송을 가능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적시제출주의,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각하. 경제라고 하면 너무 비용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말아야지. 소송 경제. 그래서 한 번에 재판할 수 있도록 소를 병합시킬 수 있고 또 변호사 준 돈을 상대방한테 받아내도록 비용을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할 때 그 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들어가는 것도 경제. 또 돈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소송 구조. 이런 것도 더 많아요. 근데 일부러 제가 몇 개만 갖다 놨어요. 이것도 뭐 크게 시험 답안칠 건 아닌데 현실은 그러나 이상대로 운영되지 않다. 똑바로 재판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빨리 하고 경제 이상하고 충돌이 있고 이상 자체의 모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실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거 답안 칠 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여기까지 5초 작전. 앞으로 책을 볼 때마다 5초 작전을 염두에 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는 실제 이거는 워밍업으로 수업을 들은 거는 기초 생소한 과목을 내공을 키워주는 거고 시험용으로 가서는 이제 이거는 시험이 안 나와. 그 만약에 5초 작전 한다면 뭐만 보면 돼? 이렇게 적정한 내용을 위한 제도들이 있고 이렇게 공평하게 해서 이게 제적 깊이 이런 거 첫 글자 정도만 신속 적시들도 이렇게 경제 이런 용어 이게 제도 취지를 설명할 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한 페이지에 이거는 뭐 쓸 게 아니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이승 교수님 책을 한 번도 수업 듣지 않고 대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혼자서 책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관련 없는 내용, 노무사 관련 없는 내용도 엄청 많아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그래서 최대한 그 노력을 여러 강의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줄이는 건데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 방법으로 따로 이거를 해나갈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민사집행법 강의를 오래 했었는데 법무사 시험 과목 중에서 민사집행법이 또 제일 어려워요. 집행법이. 소송법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행법이 어려워요. 아주 제일 어려운데 이게 법무사 시험 과목으로 들어오고서 예전에 사법연수원에서 대학 후배가 이제 연수생이던 후배가 제가 이 집행법 강의를 하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제일 유명했던 부장판사 연수원 교수가 민사집행법 수업한 거를 CD로 구워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고마웠지. 궁금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부장판사가 이 어려운 집행법을 어떻게 강의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외부 기업체에 실무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무 강의 나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분이 그 부장판사분이 민사집행법 강의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나갈 것 같죠. 제가 들어보니까 한 5분 지나면 처음엔 호기심에 일반인이라면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과목이니까 짧게 잘 정리했구나 하는데 일반인이 듣는다면 이분이 한국말 하고 있는지 러시아어 하고 있는지 분명히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연 선생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인간 되려고 막 미리 준비해 오는데 짧은 시간에 그냥 요점만 해서 날아가기도 바쁜데 우리 민사소송법 시험 과목 공통된 역대급 이래 계속 반복되는 소송법이 어렵다. 유명한 분들 다 들어봐도 처음에 그럴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어렵다 이게.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시간은 이 정도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했습니다.